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은 실업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실업률이 4.2%인데 지금 연준에서는 4.4%까지 보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정상적인 실업률이라 보는데 지금 구인율을 보면 지금 4.6%인데 여기서 구인율이 조금만 떨어져도 1%만 떨어져도 지금 4.5%가 되면 실업률이 쉽게 5%도 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도 엔켈이 청산처럼 강력히 시장이 패닉셀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 중동전쟁이 뭐 터지든 안 터지든 뭐 이렇게 위기까지만 코앞까지만 가더라도 그래서 시장은 실제로 벌어지면 더 큰 패닉셀이 나오지만은 사실상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쪽에 더욱더 공포를 잊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확정이 되는 순간 우리가 틀렸다라는 순간 엄청난 폭락장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종점의 키는 미국이 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정장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명분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경기 침체에 심하게 빠져서 우크라이나를 못 도와주는 상황이 오면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공급이 정상화가 되면서 금리 인하 시기에 오르게 됩니다. 인하 사이클의 주가는 상승하고 영착륙이 됩니다. 최근 중동 전쟁 우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좀 지켜봐야 된다. 저는 미국이 일단 경기 침체에 빠져야 끝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는 뉴스에만 찾아도 매수하기 적절한 타이밍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쉽게 판단하시면 좋은 꿀팁이 아닐까 생각하고. 안녕하세요. 코인진본부의 코인진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영상을 안 올릴 때 저희 코인진 공식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좀 계속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영상만 기다리신 분들은 저희 이제 하단 링크에 저희 코인진 텔레그램 링크가 있으니까 오셔서 단기 시향들을 여러분들 뭐 무료로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브리핑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짧게 다루고 오늘 이제 연준이 빚컷한 이유와 앞으로 실업률이 어떻게 지금 사람들이 고용 데이터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업률이 높아지면 시장이 조금 더 지금 여기보다 더 악화가 될 수 있는데 향후 고용 데이터나 미국이 연착륙으로 빠지냐 아니면 뭐 경착륙으로 빠지냐 향후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65.6K에 숏을 타신다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좀 말씀드렸고 9월 30일 날에 코스피 외국인 조단위 매도 폭탄에 2%가 떨어졌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9월 30일 날에 이더리움이 정배열이 완성이 됐다. 정배열 완성 이후에 111선이 이탈이 되면 하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배열 완성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1시간 봉상으로 이더리움이 정배열이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하락의 초입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의 상승에 대한 이유는 비트코인이 주도로 오른 게 아니고 이더리움 즉 알트들의 반등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알트들의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방어를 해줬기 때문에 약상승이 일어난 거고 이 알트장이 끝나면 비트코인이 좀 하락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시장 체크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일봉상으로 빨간색 선 224일선이 일봉상으로 9시 마감이 이탈 마감할 경우에 63.5K였죠. 111선 61K까지 다이렉트 하방이 열리게 되고 매도세가 엄청 강해지는 라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제 그게 마감이 밑으로 마감이 됐었죠. 일봉상 224일선이 아래에서 마감이 됐고 이게 일봉이거든요. 일봉상으로 224일선이 마감이 되었고 월봉상으로도 5일선 밑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래서 월봉 5일선 아래 마감은 21선 46K까지 하락 시그널을 뜻한다. 그래서 월봉으로 봤기 때문에 한 달 단위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46K까지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봉봉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달봉이기 때문에 큰 하락에 대한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봤고 거시경제 매크로 경제는 좀 빼드릴게요. 혹시 들어오셔서 보실 분들은 보세요. 그래서 63.5K 224일선이 이탈이 되면 111선까지 하락할 거다. 61K까지 하락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61K까지 하락할 줄은 어떻게 알았냐라는 궁금해 하실까봐 111선까지 하락을 예상했었다. 그래서 111선까지 레벨이 주황색까지 도착을 하고 이 111선이 이탈이 되면 61선까지 즉
61K가 이탈되면 60K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는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자면 61K 111선 이 주황 색깔이 이탈이 되면 61선까지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60K가 이탈이 되면 50K까지 하방이 열린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지금 현재는 61선 일봉상 61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향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중에 맨 마지막 영상 제일 마지막에 단기 시장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차트 분석을 마지막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빅컷을 한 이유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연준에서는 좀 늦었다 생각해서 빅컷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정상화 되려면 급하게 금리를 큰 폭으로 변경시키지 않는데 0.5% 내린 이유가, 연준 스스로도 고용 데이터를 빨리 볼 수 있었더라면 7월에 금리를 내렸을 건데 라고 파월 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고용 시장이 악화가 되는 걸 뒤늦게 파악해서 빅컷을 단행했다라고도 파월 연준 의장이 직접적인 발언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빅컷 당시의 메인 이슈 문제가 어떤 거였냐면, 고용 시장에 우려감이 있었는데 FOMC 다음 날에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좀 좋게 나오면서 우려했던 게 완화가 되고 빅컷도 나오고, 그러니 반등을 좀 강하게 쳤던 거거든요. 이제 8월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엔캐리 청산 이후에 그 고용 시장에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신규 실업수당들이 좀 좋게 나오고 거기다 빅컷까지 해서 사람들이 이거 연착륙이다 라고 생각해서 반등을 쳤던 거죠. 근데 제가 투자자분들에게 강조드렸던 거는, 지금의 상승은 단일 지표 하나로 집중해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이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 월초나 월말에 최근 들어 변동성이 큰 이유, 여러분들 참 궁금하죠.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 지금 헤지펀드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이런 변동성을 자극이 된 건데, 헤지펀드들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헤지펀드들도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거를 대비를 해서, 침체가 오면 현금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헤지펀드가 100억이 있다면 70억은 현금 자산으로, 안전 자산으로 두고 30억으로 3배 레버리지를 땡겨서 내 순 자산 100억에 가까이 투자를 하는 애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월초 월말의 변동성이 확대된 거다. 그래서 월초에는 하락하고 월말에는 오르는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월초에는 고용 데이터가 집중되어 있어서 하락이 낮고, 월말에는 물가 데이터가 집중되어 있어서 상승이 일어나는 그런 패턴장인 걸 눈치를 좀 챘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드리고 싶고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단일 지표가 아닌, 지금 단일 지표에 지금 변동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일 지표가 아닌 물가는 이미 잡혔고 고용이 문제잖아요 지금. 그럼 앞으로 지속적이게 고용 시장이 괜찮게 나올 건지 아니면 나쁘게 나올 건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내용일 건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FOMC 이후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낮게 나와서 주가가 좀 상승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신규 수당 건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10월에는 또 안 좋게 나왔거든요.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예상치가 222K였는데 225K,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고 이전 수치보다 더 높게 나왔어. 이게 뭐냐면, 실업수당이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 수당에 대한 청구 건수가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지표 때문에 또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경제 뭐 고용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뭐 중동 전쟁, 이스라엘이 지금 전면전이 들어서도 더 큰 폭으로 하락을 시작을 했잖아요. 이게 저는 이게 유튜브로 올리진 않았는데, 제가 생방송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들었던 내용인데, 뭐 이거는 비공개 영상으로 제가 올리진 않았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정면전으로 들어서겠구나라는 시그널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게 전면전으로 들어서면 주가는 더 하락하겠구나라고, 이번 반등장에서 어차피 하락하겠구나라고 일단은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스라엘이 전면전으로 들어서기 전에 미사일을 멀리서 쏘고, 이제 헤즈볼라 대원들 들고 다니는 삐삐 있잖아. 그 삐삐들이
이스라엘이 폭탄을 설치를 해가지고 자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헤즈볼라의 대원들, 군인들의 기세를 죽여버리거든요. 이 전면전에 들어서기 전에는 이렇게 막 그 주변에 수장들을 이스라엘이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대원들이 들고 있는 삐삐들을 자폭 장치를 터트리게 되면서, 와, 이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이 우리 이 삐삐까지도 침투를 했구나, 얘네들 정보가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이 군인들의 기세를 죽여버리면서 그 뒤에 전면전으로 들어서면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승산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단계가 미사일을 쏘고 수장들을 죽이고 이 헤즈볼라가 들고 있는 삐삐들의 자폭 장치를 하면서 그 군인들의 기세를 좀 죽여버리는 그런 형태가, 그 큰 그림이 어떤 큰 그림의 결말이라고 예상을 했냐면 전면전이구나, 그래서 전면전이 터지겠구나를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 전면전이 터지면서 이제 이란까지 전면전까지 개입하지 않냐. 그렇게 되면 이제 다 잡은 물가가, 지금 물가는 뭐 여러분들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 했죠. 이미 파월이 물가에 대한 승포를 울렸는데, 중동 정쟁이 이게 악화가 되면 유가가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유가가 오르게 되면 미국은 경기 침체로 돌아서게 되고, 물가는 오르는 약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이런 식으로 대폭나게 66K까지 한 20일, 거의 10일 넘게 상승했던 게 단 3일, 4일 만에 다시 59K로 하락을 했고, 비컷 단행 이후에 66K까지 하락했던 거를 단 3일 만에 다시 비컷 이전 가격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왔던 게 전면전으로 들어섰다. 그래서 이미 저는 전면전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예상을 해서 하락은 좀 나오겠구나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전쟁 쪽으로만 보더라도. 그거 말고도 이제 앞으로 이런 단일 지표가 아닌 앞으로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해서 좀 오늘은 얘기 드릴 건데, 주가가 좀 더 상승 모멘텀을 차리지 이제 못했거든요. 이제 10월에는 또 안 좋게 나와서. 그래서 단일 지표만 보지 말고 종합적인 지표들을 보는 게 이런 변동성 시장에서 굳건한 마음으로, 마음가짐으로 정확한 시장 분위기를 살피면서 투자를 하시는 거를 좀 공고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신규 실업수당 건수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단일 지표가 아닌 종합적인 지표를 봐야 되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지표는 미국 경제적 이유에 의한 파트타임 일자리를 거꾸로 나타내는 지표인데, 회색선이 아래로 내려오면 정규직보다 파트타임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단일 지표보다 종합적인 고용 지표를 보자면 미래에 대한 고용 지표가 악화된다는 쪽으로 무게추를 좀 두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고, 종합적인 지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8월 20일 날에 이제 미국 노동부에서 이제 비농업 신규 채용에 대해서 데이터 수정 발표가 있었는데,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새로 1년 된 채용된 인원수가 290만 명인 줄 알았는데, 8월 20일 날에 노동부가 수정치를 발표를 했는데, 그 수정치 발표가 290만 명에서 200만 명을 웃도는 숫자라고 수정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연준은 그동안 물가를 잡기 위해서 뜨거운 고용이 식어야 되고, 뜨거운 고용을 식혀야 되니까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를 해왔잖아요. 근데 실제 고용은 뜨겁지 않았던 거죠, 이때까지. 그래서 체력이 약한 사람에게 심하게 운동을 시켰던 걸 시합 전날에 연준에서는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놀란 마음에 50베이시스 포인트 0.5%를 인하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가 연준이 많은 입장이고, 저는 연준이 이걸 몰랐다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 이유를 좀 짧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거를 보시면 이게 지금 파트타임 일자리가 밑으로 가면 갈수록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정규직보다 파트타임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정규직이 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정규직이 이렇게 탁 줄어들면 IT 버블 붕괴라든지 금융 위기가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색 선이 미국 경제적 이유에 의한 파트타임 일자리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지금 현재 늘어나면 항상 IT 버블 붕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찾아왔었다. 그래서 지금 정규직보다 파트타임 일자리가 지금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연준이 이제 이거를 지금 고용 지표가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연준이 몰랐다라고 얘기를 지금 했지만은, 근데 저는 연준이 이걸 몰랐다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 이유를 좀 짧게 좀 말씀드리자면,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고용 시장이 탄탄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코로나 때 쫓겨냈던 이민자들을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봉쇄했던 국경을 다시 풀었거든요. 그러면서 불법 이민자들이 많아지면서 미국의 고용이 뜨거웠던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러면서 물가는 또 하락을 하고, 파월 연준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라고 시장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고용도 좋고 물가도 잡히고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도. 근데 그게 가짜였다는 얘기죠. 불법 이민자들이 늘어나서 고용이 좋아 보였구나라는 걸 연준이 모를 일이 없는 거죠.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죠? 더군다나 7월 FMC 2주 전에 그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제 고용이 악화되는 그 FMC 이전에, 금리를 동결하기 전에 7월 FMC에서 그 동결하기 전에 2주 전에 이 고용이 악화됐다라는 거를 데이터가 나오는데 미리 받아봤을 거거든요. 근데 미리 고용 시장이 악화되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7월 FOMC 때 0.25%지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를 동결을 단행했던 이유는 그 두 가지 이유입니다. 저도 올해 초에 1월달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3월달부터 금리 인하를 올해 7번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빨라도 6월달에, 늦어도 7월달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거다, 늦게 할 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늦어도 7월달에. 근데 7월달에 제가 예상했던 수치가 좀 적중을 못했죠. 근데 그게 적중을 못한 이유, 그리고 이번에 B컷을 단행했던 이유, 저희가 뭐 저도 0.25%를 예상을 했는데 모두의 예상을 깼고, B컷을 단행한 이유, 그리고 7월에 금리 인하를 안 했던 이유, 그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 그 두 가지 이유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는 7월과 8월에 미국 정부 주도로 단기채 발행을 1,500억 달러를 시장에 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단기채 발행을 1,500억 달러를 시장에 풀기로 약속되어 있었는데, 3천억 달러를 기존 발행액보다 초과 발행을 시켜서 시장의 유동성을 주면서 시장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돼서 금리를 동결을 했던 거고, 7월 달에. 두 번째로는 7월 31일 날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갑자기 하게 되거든요. 17년 만에. 그래서 이게 일본이 7월 31일 날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면 8월 1일 날부터 이게 금리 인상이 적용이 되는데, 만약 연준에서 7월에 금리 인하 25bp 베이시스 포인트를 금리 인하를 했다면 8월 5일 날에 엔케리 청산 때 더 큰 파장을 일으켰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파월 의장은 동결을 선택한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만약에 그때 금리 인하를 했더라면 더 큰 파장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엔케리 청산 때 진짜 미국에서 유명한 기업들이, 기업 두 채가 그 8월 5일 날 엔케리 청산 때 한 번에 당일날에 하루 만에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더 큰 파장이 올 수 있었던 거를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동결을 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7월 달에 연준 의사들도 7월 달에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혹은 주변 사람들, 연준 의원들도 막 많이 얘기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9월 FOMC에서 7월 고용 데이터를 이제서야 봤다, 미리 봤으면 7월에 인하를 했을 텐데 7월에 0.25%지 9월에 0.25% 하려는 걸 9월에 한 번에 0.5% 내린 이유다, 파월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파월은 미국 정부의 대선 승리를 위해 공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점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 좀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로 연준과 미국 정부가 공조했다라는 증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3분기 7월부터 9월까지 기존 단기채 발행량이 1,500억 달러를 풀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이때까지 23년도 초부터 24년도 1분기까지 금리 인상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가 뒤에서 미국 정부 주도로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양적 완화 돈을 풀어줬는데 그 돈을 어떻게 풀어줬냐면 단기채 발행으로 이제 사람들을 돈을 이용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상승을 했는데 그 지금 기존 1,500억 달러를 3분기에 풀기로 약속을 했지만은 기존 1,500억 달러보다 2배 많은 3천억 달러를 7월에 제일 많이 풀었거든요. 7월 달에. 이미 미국 정부도 이제 BOJ랑 공조를 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존 1,500억 달러를 3분기에 풀기로 약속을 했는데 1,500억 달러를 푸는 계획보다 더 많이 풀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거를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그 계획을 못 했을 겁니다. 그래서 3천억 달러를 계획에서 1,500억 달러 2배 이상으로 푼 이유가 뭔가 문제가 터지겠구나라고 이미 미국 옐런 재무장관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존보다 많이 푼 이유가 그 얘네들이 알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7월 달에. 그래서 7월, 8월에 집중적으로 단기채 유동성을 푸는 바람에 9월에는 단기채로 돈을 못 풀게 되는데 이게 7월 달, 8월 달에 이제 그런 게 나와서 그러면 미국 옐런 재무부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경기 침체 이게 엔켈의 청산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하락을 한 거거든요. 사실상 8월 5일 날에. 그래서 7월 8월에 이런 거를 살짝 보여주고 장기채를 팔아먹어야 되니까 왜냐면 지금까지 1분기까지는 단기채를 이용해서 이제 풀었다면 이제 단기채를 풀 수가 없거든요. 단기채를 발행을 할 수 있는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장기채를 이용해서 돈을 풀어야 되는데 장기채를 사람들이 살려고 하게끔 만들려면 미국이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그널도 주면서 단기채 발행량을 초과 발행을 시키면서 9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둘이 공조를 짜고 치게 이 타이밍이 여러분들 미쳤죠. 이게 뭐 둘이 전화를 안 하고서야 만들 수 없는 타이밍이죠. 그래서 이때 유동성에 대한 이제 9월에는 몸풀게 되니까 이때 유동성에 대한 빈자리를 연준에서 0.5% 금리 인하를 해버리게 되면서 시장의 돈을 푸는 효과, 금리 인하를 0.5%나 해버렸으니까 이제 대선 전에 7월 달에 0.25%지 9월 달에 0.25%지 미국 정부도 그렇게 할 바에 그냥 9월 달에 금리 인하 크게 하는 게 10월 달 이제 9월 달이 하고 이제 한 달이 남았잖아요. 9월 말에 이제 금리 FOMC가 시작이 했잖아요. 대선 한 달 전에 차라리 50bp 탁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더 좋잖아요. 이런 것처럼 옐런 재무부 장관도 이게 연준이 하는 거랑 미국 재무부가 하는 거랑 금리도 한 번에 크게 낮춰버리고 미국 옐런 재무부 장관도 3분기에 1,500억 달러를 풀기로 했었는데 뭐 3천억 달러를 풀었지만은 이 3천억 달러를 7월, 8월, 9월에 나눠서 푼 게 아니고 거의 7월 달에 완전 다 풀어버리게 되거든요. 7월 달 많이 풀었어요. 집중적으로. 그 다음에 8월 달에 좀 풀고 9월 달에는 덜 풀게 되거든요. 이런 걸 보면 한 번에 많이 풀어버려요. 위기 때나 뭐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끔. 그래서 미국 옐런 재무부 장관이 여러분들 뭐 신고가 뭐 간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미국 옐런 재무부 장관은 애초에 주가가 신고점을 가기 위해서 돈을 푸는 게 아니고 단기채를 발행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게끔 안정장치로 깔아주는 거다. 이게 시장이 생각하는 거와 옐런 재무부 장관과 연준의 입장이 여러분들과 좀 다르다. 신고가를 여러분들 뭐 2억 간다 3억 간다 하지만은 이 돈을 푸는 애들이 이 돈을 결국에는 이 시장은 돈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푸는 주체가 신고가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계속 신고가를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솔직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이 뭐 신고가 간다 이런 분들은 이런 거시경제에 대해서 좀 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월 8월에 집중적으로 단기채 유동성을 푸는 바람에 9월에는 단기채로 돈을 못 풀게 되는데
이거를 연준이 9월에서 50bp 인하를 해버리면 시장의 돈을 푸는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금리 인하는. 그럼 어느 정도 방어를 연준에서는 해주게 되는 거죠. 작년부터 현재까지 정부가 못 해주면, 뭔가를 정부가 못 해주는 상황이 생기면 연준이 해주고, 연준이 못할 때 정부가 해주고, 연방준비제도 의장 파월과 미국 재무부 장관이 옐런이랑 둘이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않으면 절대 이런 미친 타이밍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미국 재무부와 정부와 이 연준이랑 친하게 지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겠지만 교과서의 책에서 보면 연준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만 보고 움직이는 집단 단체거든요. 정부가 뭐라 해도 연준에서는 이렇게 듣지도 않습니다 원래. 근데 지금 연준이 좀 파월 의장이 좀 민주당에 좀 어느 정도 좀 치우쳤거든요. 왜냐하면 파월이 트럼프 때 이 트럼프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럼프가 막 좀 욕도 많이 하고 막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파월이 어느 정도 이 공화당보다 민주당을 좀 밀어주고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이례적인 사건이거든요. 이게 이례적인 좀 연준과 미국 정부가 좀 공조를 하는 게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 이 공조가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만약 하지 않았다라고, 만약에 하더라도, 만약 제 생각과 다르게 이게 서로 공조를 하지 않았다라면, 둘은 뭐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해야죠. 이렇게 잘 맞는데. 내가 좀 힘들면 네가 좀 도와주고, 네가 좀 힘들면 내가 좀 도와주고. 이게 뭐 서로 짜고 치기 안 했으면 둘은 뭐 천생연분, 그 파월 연준 의장과 뭐 이렇게 둘이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준 의원들이 말하기로는 실업률, 자 이제 실업률이 연준 의원들이 말하기로는 실업률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라고 지금 뭐 몇몇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이 하드 랜딩이 아닌 소프트 랜딩, 즉 연착륙으로 갈 거다라고 일부 의원들이나 뭐 일부 유튜버 분들이나 뭐 경제 뭐 그런 분들이 말하는데, 경제학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연준에서도 언급하기로 목표 실업률이 4.4%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목표 실업률이. 이게 미국의 자연 실업률인데, 자연 실업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물가 상승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고용, 경제학적으로 안정적인 고용이라는 게 자연 실업률인데, 그게 이제 4.4%까지는 자연 실업률이라고 보는 건데, 실제로 실업률이 4.2%거든요 지금. 그래서 최근 모멘텀이 둔화되고는 있지만은 자연 실업률 쪽으로 오고 있고, 아직 그 밑이니까 자연 실업률이 4.4%라고 보는데, 실제 지금 실업률이 그 밑에 있으니까 아직 그 밑이니까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고용 뭐 괜찮다. 파월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베버리지 곡선 지표인데, 자 이게 뭐냐면 쉽게 뭐 연준 위원 월러가 이제 베버리지 곡선으로 구인율이 4.5%에서 떨어지게 되면 미국의 실업률이 급속하게 상승하는 점을 설명을 해서 연준 내에 스타 반열에 오른 지표인데, 파월도 요즘 자주 인용하고 있는 지표라고 해서 들고 와봤는데, 자 X축은 실업률이고 Y축은 구인율입니다. 그래서 전체 일자리 중에서 구인율이 낮아지면 실업률이 높아지겠죠. 구인하는 사람들이 낮아지면 당연하게 실업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베버리지 곡선의 경로는 이런 파란색처럼 움직이는데, 자 현재라고 적혀있는 동그라미 보이시죠? 지금 구인율이 4.6%입니다. 연준 인사들도 이 구인율이 4.5%가 되면, 낮아지면 4.6%인데 4.5%가 지금 낮아지게 되면, 구인율이 4.5%가 되면 이게 정상적인 실업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4.6%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구인율이 약간 떨어지면, 즉 4.5%, 지금 4.6%인데 4.5%가 되면, 구인율이 떨어지면 실업률이 쉽게도
이렇게 정상적인 레버리지 곡선에서 5% 실업률이 5%도 올 수가 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은 실업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실업률이 4.2%인데 지금 연준에서는 4.4%까지 보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약간 정상적인 실업률이라 보는데 지금 구인율을 보면 지금 4.6%인데 여기서 구인율이 조금만 떨어져도 1%만 떨어져도 지금 4.5%가 되면 실업률이 쉽게 5%도 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하죠. 구인율과 구인자 수를 보면 거의 비슷하죠. 당연한 얘기인데 뭐 구인자 수가 떨어지면 구인율도 떨어지죠. 그래서 구인자 수가 최근에 계속 내려왔지만은 뭐 지금 이 전선을 보시면 팬데믹 이전보다는 아직 살짝 높은 편인데 이게 구인자 수가 767만 명인데 왜 이게 아직도 괜찮은데 왜 문제를 일으키냐면 지금 세계화가 아닌 블록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미국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공급망이 무너져서 미국 내에 공장을 짓고 미국 자국부터 먼저 살리는 이제 예전에는 세계화를 외쳤지만 미국인들은 자국부터 먼저 찾아라는 지금 현재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일자리에서 사람이 채워졌을 때 판매할 때가 마땅치가 않게 되는 거죠. 구인자 수는 조금 더 현실에 맞게 줄어드는 게 맞을 거고 구인율도 여기서부터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4.5% 구인율에서 4.5% 구인율이 되면 실업률이 5%까지도 실업률이 5%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앞으로 구인율을 보고 미국의 고용 데이터를 보고 침체를 가능을 하는데 미국은 경기 침체가 심하게 빠질 거다라는 게 저의 논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물가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고용 쪽에 포커스를 좀 여러분들이 맞춰야 되는데 파월도 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요즘 중동 전쟁 이슈 때문에 물가 반등 우려를 하고 있죠. 중동 전쟁이 이스라엘과 뭐 아까 소대로 말씀드린 내용처럼 중동 전쟁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직접적으로 발생이 되면 혹은 근접 뭐 초입만 되더라도 시장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침체를 대비해서 헤지펀드들이 레버리지를 많이 쓴다고 했죠. 그래서 조금만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도 엔켈이 청산처럼 강력히 시장이 패닉스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 중동전쟁이 뭐 터지든 안 터지든 뭐 이렇게 위기까지만 코앞까지만 가더라도 그래서 시장은 실제로 벌어지면 더 큰 패닉셀이 나오지만은 사실상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쪽에 더욱더 공포를 잊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확정이 되는 순간 우리가 틀렸다라는 순간 엄청난 폭락장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9월 20일 날에 올려드렸던 제목 보이시죠? 모두가 폭락이다라고 확신하는 순간 이미 늦은 후다. 그래서 지금도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렸고 우리가 지금의 데이터보단 향후 미래가 밝은지 어두운지 이미 계획하고 있어야 지금의 반등 때 우리가 어떠한 이 시장에 대해서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실업률이 4.2%인데 실제로 연준이 지금 목표하는 실업률은 4.4%라고 지금 현재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4.4%까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지금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이유가 일단 현재 실업률보다 더 높아진다라는 건 팩트거든요. 지금 4.2%인데 연준도 지금 실업률을 4.4%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코앞에 있는 실업률을 보면 지금 현재보다 실업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건 팩트이고 지금 4.4%보다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냐 안 할 수 있냐라는 걸 지금 얘기를 드린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구인율을 보면서 4.4% 이상이 되면 연준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고용 데이터에서 더 악화되는 거기 때문에 4.5%만 나와도 이건 큰 충격이다. 그래서 구인율을 보면 향후 실업률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현재 실업률이 4.2%인데 4.4%까지 연준도 바라보고 있으니까 실업률은 4.4%까지 먼저 올 건데 그 이상으로 더 갈 수밖에 없다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들어보았고 실업률이 그렇게 올라간다면 금리 인하를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더 큰 폭으로 할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거잖아요.
그죠? 실업률이 높아지고 뭐 4.5% 이상이 되면 내년쯤 되면 내년 1월, 2월이 되면 금리나 뭐 지금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뭐 연준도 뭐 천천히 뭐 유지할 거다. 뭐 조금 천천히 천천히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실업률이 그렇게 올라간다면 큰 폭으로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큰 폭으로 금리 인하를 할 건데 자, 연준 의원들도 4.5% 이상 구인율이 높아지면 실업률이 높아지겠구나라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FOMC 전에 그걸 하긴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4.6%까지 어느덧 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4.5% 이제 구인율이 돼버리면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4.4% 이제 연준이 생각하는 실업률이죠.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구인율이 지금 4.5%가 되면 구인율이 낮아지면 지금 구인율이 4.6%인데 1%만 낮아져도 연준이 생각하는 4.4% 이상보다 더 크게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업률은 4.2%, 구인율은 4.6%인데 지금 구인율이 4.5%, 1% 낮아지면 실업률이 지금 4.2%인데 4.4% 연준이 괜찮다. 자연 실업률이라고 생각하는 4.4%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헷갈릴 겁니다. 실업률 얘기하고 구인율 얘기하는 거 좀 헷갈릴 건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미 이거 구인율이 4.6%인데 지금 4.5%가 되면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4.6% 코앞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늦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9월 달에 B컷을 단행했다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연준에서 우리가 B컷을 단행할 테니까 기업들에게 사람들이 해고하지 마세요라고 지금 뭐 50bp 인하를 하면서 뭐 여러분들이 1차원적으로 생각하겠지만 금리 인하를 하면 뭐 실업률이 뭐 높아지지 않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과 다르게 고정금리 대출이 많아요. 고정금리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다르게 변동금리가 아니고 미국은 고정금리 대출이 많아서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1년 6개월 뒤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효과가 나오지가 않는 이유가 미국은 고정금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는 금리 인상에 대한 시차 효과, 즉 통화정책 효과는 1년 뒤에 나오고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는 1년 6개월로 보는데 22년도 3월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바로 잡히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유튜브를 할 때 브리핑을 할 때 3월달에 22년도 3월달에 이때거든요. 3월달에 이때 22년도 이제 최저점을 맞췄을 때 이때 사람들이 CPI 발표 때만 되면 막 조금만 뭐 CPI가 올라도 무서워서 하락하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비트코인 2천만 원일 때 기회를 못 잡은 거죠. 그런데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시차 효과가 1년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즉 금리 인상 이후에 바로 물가가 잡히지 않고 1년 뒤에 잡힌다라는 걸 알았더라면 22년도에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시작했으면 23년도 3월 달에는 물가가 어느 정도 지금보다 잡히겠구나. 그것만 알았더라면 이때가 22년도 3월 달입니다. 그래서 23년도 초에 물가가 잡히게 되면서 23년도 말에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 더 큰 상승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알았다면 기회를 잡았겠죠. 사실 22년도 비트코인 최저점 가격과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시기까지도 맞췄던 수많은 근거 중에서도 미국의 물가도 잡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7% 물가일 때 뭐 최대 9%까지 올라갔었죠. 제가 3%대까지 미국 CPI가 3%대까지는 빠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야 이 미친놈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런 막 욕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실제로 이제 이때 부모님 집까지 팔면서 비트코인 최저점 가격이다. 그 근거가 이게 한두 가지 근거가 아니고 장단기 금리 역전차, 뭐 역별 완성, 뭐 여러 가지 금방 엄청 근거가 많아서 저는 진짜 부모님 집을 팔아서 부모님도 이렇게 집을 팔아서 금매로 팔았거든요. 1억짜리 원래 1억짜리인데 8,800만 원에 팔아가지고 이 뭐 어디 뭐 국세청인가 어디 뭐 부동산에서 이거 금매로 팔아 뭐 가계약한 거 아니냐, 다운 계약서 쓴 거 아니냐, 실제 계약서 보여달라. 그래서 실제로 보여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그 8,800만 원에 진짜 실제로 계약서를 보여주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근거 때문에 이제 팔았고 뭐 집을 왜 팔았냐 하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 저희 아빠가
이 집을 팔고 우리 저희 조그만한 땅에 있는데 한 200평, 300평 되는 땅이 있는데 그 위에 이제 집을 짓는 거를 좀 꾸며가지고 그러면 뭐 8,800만 1억을 잡으면 비트코인이 여기서 뭐 잡아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만 가더라도 2억이니까 뭐 전원주택 2, 3억이면 지으니까 뭐 충분하게 집기를 잡겠구나. 그래서 그 집 팔고 그 비트코인 사라. 저는 진짜 그 남들 얘기하잖아. 네가 그렇게 최저점 시기, 최저점 뭐 시기까지 맞췄다 하고 최저점 가격까지 맞췄는데 뭐 그렇게 좋은 거면 이 유튜브 구독자보다 먼저 가족들에게 먼저 알려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겠지만은 예, 미친놈처럼 부모님 집 팔아서 저는 이렇게 했었다는 점 여러분들 좀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 시차 효과만 알았더라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인생이 좀 늦게, 이때 구독자가 한 10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럼 8배가 많아졌죠. 그래서 뭐 그때 알았더라면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뭐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런 시차 효과,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고 난 지금 또 금리 인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또 지금 이때 금리 인상에 대한 시차 효과를 몰랐더라도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는 나중에 1년 6개월 뒤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를 9월 달에 단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1년 6개월 뒤에서야 이 금리 인하가 나오는 거예요, 효과가. 그래서 이 늦었다고 생각했지만은 여러분들 금리 인하가 효과가 나오면 그때가 주가가 바닥이란 얘기죠. 그죠? 지금도 여러분들 늦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뭐 그때는 못했더라도 그래도 지금이라도 저를 알게 된 게 다행이고, 제 구독자 수가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8,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저를 모를 때 여러분들이 저를 뭐 늦었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뭐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가 여러분들 정상화될 때 여러분들 지금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저희 단톡방에서나 다 얘기하는데,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정상화될 때 언제나 시장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뭐냐면 그냥 경기 침체 우려로 원래는 장기로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 장기 이자가 비싸잖아요. 근데 경기 침체가 23년 뒤에 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사람들이 단기로만 돈을 맡겨서 단기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이거를 장단기 금리 역전차로 가는 겁니다. 이제 단기가 비싸지고 장기가 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속이 되면 은행 수익 구조가 단기로 싸게 사와가지고 장기로 팔아먹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가 비싸지고 장기가 싸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익 구조가, 그런데 은행에서는 역마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역마진이 뭔지 알죠? 여러분들 이 손해를 입게 되는 거죠. 내가 비싸게 사와서 사람들에게 싸게 팔게 되니까 이게 손해를 입게 되는, 이게 지금 만약에 그게 정상화가 될 때 이제 경기 침체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장단기 금리 이게 정상적으로 들어설 때가 언제냐면 당연하게 장기가 비싸지고 장기 이자율이 비싸지고 단기 이자율이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 단기 이자율이 낮아지게 진다는 얘기는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정상화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점선을 보면 이 위로 올라오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한 거죠. 위로 이 회색 선이 장단기 금리 역전차인데, 금리 차인데 위로 오면 금리 인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정상화될 때 언제나 시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다 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왜 그러냐면 매크로 상황마다 달라지는데 70년대에는 공급이 정상화될 때, 그리고 금리 인하 시 주가는 상승을 했거든요. 빨간색 선 보이죠? 그런데 2000년도에는 정상화될 때, 위로 올라오면서 정상화될 때 2000년도에는 금리 인하를 하고도 주가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둘 다 정상화가 되었는데 이때는 올랐고 이때는 내렸다. 정상화가 될 때,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정상화가 될 때 이 차이점이 뭐냐면, 위쪽 보시면 70년도에는 공급이 정상화될 때에는 인하를 하더라도 주가는 올랐고, 정상화가 되었을 때 주가는 올랐고, 수요가 부진한 2000년대에는 주가가 내려간 걸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상화 단계잖아요. 왜냐면 3개월짜리 국채 금리와, 다른 분들은 2년 국채 수익률과 10년 국채 수익률을 보면서 정상화를 보는데, 저는 3개월짜리 트레저리 짧은 만기채와 10년물을 봅니다. 왜냐하면 옐런 재무장관은 3개월 이하로 단기채 발행량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2년물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3개월짜리가 지금 현재 금리, 기준금리를 잘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3개월짜리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공급이 정상화가 돼야 영착륙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공급이 정상화되려면 코로나는 끝났죠. 코로나 때문에 공급이 무너지고 물가가 오르고 돈도 많이 풀어가지고 막 하고 있죠. 돈은 막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제 연준에서 금리 양적 긴축을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어둔 돈은 어느 정도 많이 걷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공급이 정상화되려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게 미국만 잘 산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23년도 말부터 24년 1분기까지에는 미국만 잘 산다고 해서 막 미국 경제가 뭐 지금까지는 뭐 해서 뭐 엔비디아나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주변국 유럽을 봐야 됩니다. 지금 유럽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미국 내에서 수요는 항정적이란 얘기죠. 항정적. 이제 그게 다 다른 거죠. 그게 이제 구인율과 아까 소득 말씀드린 내용대로 구인율과 이제 수요와 말씀드린 거 이제 거기서 아무리 나와봤자 이게 판매할 데가 없으니까 미국 성장률이 주저앉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종점의 키는 미국이 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거를 보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정장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자 그렇게 되려면 명분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경기 침체에 심하게 빠져서 우크라이나를 못 도와주는 상황이 오면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공급이 정상화가 되면서 금리 인하 시기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하 사이클의 주가는 상승하고 영착륙이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여러분들 최근 중동 전쟁 우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런 대목이다. 지켜봐야 하는 대목이다. 저는 미국이 일단 경기 침체에 빠져야 끝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는 뉴스에만 찾아도 매수하기 적절한 타이밍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쉽게 판단하시면 좋은 꿀팁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왜 공급망을 망가뜨리고 있냐라는 거를 말씀드리자면 왜 주변국들이 힘들게 하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유럽은 러시아에게 천연가스 의존도가 70%였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밀이나 쌀 이런 최대 수출 국가입니다. 그래서 못 사는 나라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다 전체 나라들이 힘들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밀이나 쌀이나 우리 먹는 것들이 최대 수출 국가거든요. 우크라이나. 뭐 못 사는 나라끼리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국제사회에 영향이 없어. 근데 최대 수출 국가 두 나라가 싸우기 때문에 중요한 수출 국가죠.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니 현재 공급망이 정상화 시기는 아니다. 그래서 수요 부진이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나 미국 내에서도 보나 수요 부진이 계속 일어난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장단기 금리 역전자가 정상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연착륙이 아니고 금리 인하를 할 때 상승이 아니고 하락할 거라는 쪽으로 제가 의견이 높은 이유가 그 이유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이 중동발 전쟁 때도 자, 과거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이제 중동 전쟁 때도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 시점으로 대반전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그때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져서 이스라엘을 못 도와주게 되면서 후퇴하게 되면서 종전이 났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똑같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겉모습은 달라도 속은 돌고 돌아 똑같은 상황이 나올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이유는 명확하게 잘 모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이유는 우크라이나는 원래 핵 보유국이었습니다. 근데 러시아보다 높은 핵 보유 국가였거든요. 거의 미국이 1위라면 2위, 3위 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미국이 우크라이나 핵 포기를 하면 우크라이나에게 핵 포기를 하면 우리가 경제 발전을 도와줄게 해서 우크라이나는 포기하게 되고 만약 다른 나라가 우크라이나 너네 나라 괴롭히면 우리가 도와줄게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도와주는 건데 충분히 지금 몇 년 동안 도와주는 명분을 채웠고 미국의 경기 침체 임박은 곧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종전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수요 부진 이런 것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다우지수는 지금 신고가고 나스닥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고가였죠. 근데 시장에 이건 국룰이라는 게 있는데 나스닥을 가늠하려면 주도주를 보면 되고 주도주를 보면 나스닥 시장의 미래를
방향을 미리 볼 수가 있어.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의 나스닥의 주도주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뭐 브리핑 때 말씀드렸죠. 제가 엔비디아가 실적이 여러분 좋게 나왔는데 엔비디아 들고 계신 분들 실적이 좋게 나오고 뭐 바이백도 엄청 크게 많이 하는데 왜 떨어지냐. 근데 저는 그 전에 실적 발표 전에 실적이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저는 엔비디아가 하락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뭐 차트에 다 녹아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더군다나 차트 분석뿐만 아니라 엔비디아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엔비디아 CEO도 6월 말에 자사주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주주가 자사주를 사면 매수 타이밍이다. 그죠? 근데 대주주가 자사주를 매도를 하면 고점이란 얘기죠. 실제로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23년도 5월달에 제가 텔레그램 올려드린 내용인데 자 바이백 블랙아웃 실적 발표 이후 48시간 동안 자사주 매입 금지 기간인데 5월 2일부터는 대부분 빅텍주들의 바이백이 재개된 이게 이제 풀리게 된 겁니다. 블랙아웃이 이제 종료가 된 거거든요. 블랙아웃이. 그래서 이 이후부터 22년도 5월달부터 아 이제 대주주가 자사주를 사겠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6월 이제 비트코인 기준으로 6개월 뒤에 최저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비트코인이 여기가 최저점이다라는 근거가 엄청 많았어요. 대주주가 자사주를 사는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좋아지겠구나. 실제로 근데 지금은 반대죠. 엔비디아 CEO도 6월 말에 산 게 아니고 대주주가 자사주를 팔게 됐죠. 6월 달에. 그러면 이때 과거 데이터를 보면 22년도 5월달부터 대주주가 자사주를 살 수 있게끔 샀죠. 그러면 올해 24년도 6월달에 팔았더라면 이게 고점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6개월 뒤에 나왔잖아요. 6개월 뒤에 바닥이 나왔고 고점이었구나 막 그런 거 나왔잖아요. 그 24년도 6월 5개월 뒤에 24년도 11월 달 되면 엔비디아는 좀 많이 하락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아 그러면 6월 달이 최고점이었구나 라고 우리도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팔면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만 알아도 우리가 쉽게 시장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좀 말씀드렸고 자, 주도주로 선택받은 게 미국 정부가 키워줘서 그런 건데, 즉 엔비디아 CEO가 자신의 주식을 판 건 미국 정부의 스탠스 변화를 느꼈기 때문에 판 거라고 해석이 됩니다. 과거 영상에서 엔비디아의 차트 분석 그리고 대주주 자사주 매도를 통해서 하락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매크로로 분석을 하자면 지금 현재 주도주가 되려면 성장률이 좋아야 되거든요.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있죠. 근데 과거 대비해서 성장률이 좋죠. 그런데 과거 대비해서 그래서 이 회색선이 매출액이고 엔비디아 이 초록 색깔이 엔비디아 주가입니다. 근데 엔비디아 매출액이 지금 이제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한 번 엔비디아 매출액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다음 실적 발표 때 두 번이나 떨어지게 된다면 나스닥을 이끌었던 주소주 엔비디아는 어떻게 될 거고 나스닥은 어떻게 진행될지 향후 금융시장이 발작이 올 수밖에 없는 근거를 이전 영상에서 줄줄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다른 시각적인 면에서 새로운 내용을 말씀을 들어보았는데 하나의 근거 이유가 아닌 여러 개의 근거는 저에게 확신이 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비트코인 66K까지 상승했을 때 저는 참 많이 욕을 먹었습니다. 66K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게 찐상승이 아니면 뭐냐.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이 없으면 다수가 한 오려 들기 때 그 다수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렇게 되어온 사람들이 저에게 욕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진짜 욕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정별이 완성이 되고 111선이 깨지고 난 다음에 111선 이 주황 색깔 위로 올라왔을 때는 항상 과거에는 가짜 상승이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오를 때마다 숏을 쳤다. 그래서 다수가 환호를 느낄 때 저희 구독자분들은 혹은 저 또한 소수인들은 공포를 느껴야 되는데 지금 오를 때 다른 사람들은 환호를 느끼고 불장을 예상했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소수인들은 공포를 느껴야 되는데 다수 쪽으로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제가 유튜브를 올리지 않을 때도 코인진 공식 텔레그램에서 타이핑으로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앞에 보이는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차트 분석과
여러분들의 멘탈, 동기부여 영상까지 올려드리면서 지속적인 브리핑을 언급해 왔습니다.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상승의 시점을 대비해서 약 22일 동안 올린 거를 거의 한 4일 만에 다 하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큰 뷰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20일 동안 올랐지만 힘겹게 단 3일 만에 내리는 게 우리가 어찌 보면 시장에 대한 향후 미래 방향성들을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착하게 우리에게 시그널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이 시기적인 면에서 상승에 대한 시기와 하락의 시기를 비교를 해봤을 때 어쩌면 세력들이 우리에게 시그널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로드는 더 사야 되는 구간이 아닌 이때 구간에서 항상 계속 변함없이 얘기 드리고 있죠. 현물로드는 더 사야 되는 구간이 아닌 팔아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신규 선물 포지션자들은 롱을 걸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락의 베팅을 걸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약 손절을 하고 확실하게 떨어지는 걸 보고 늦지 않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111선이 깨지고 난 다음에 이때 최저점에 팔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111선이 이탈이 되고 난 다음에 이때도 최저점에 팔면서 7억이라는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896에서 온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여기서 팔았던 이유가 이더리움이 이 비트코인 상으로는 저기까지 448에서 안 왔지만 이더리움이 896일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도 896일선까지 내려오겠지만은 이때 비트코인을 제가 숏을 익절한 이유가 896일선 이더리움이 3번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이더리움이 먼저 선행으로 움직이고 비트코인이 지금 이더리움 자리에 비트코인도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5천만원대 가격입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8,200만원 하고 있지만은 원화 가격으로는 5천만원대까지 빠질 거다. 단기적으로는 6천만원, 7천만원대까지는 빠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원화 가격으로 얘기 드리면 448에서 원화 가격으로 6,800만원, 6,900만원까지 단기적으로는 빠질 거고 5천만원까지 중장기적으로 빠질 거다. 이미 이더리움은 896에서까지 빠졌고 이미 비트코인 6천만원, 7천만원까지 가격까지는 이미 빠졌고 비트코인이 지금 미국 대선 때문에 잘 버티고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한 선행 지표를 보고 비트코인이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도 다룬 게 있는데, 이 영상이 제 최대 올해 들어서 최대 인기 동영상이거든요. 이걸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기니까 제가 연간 영상으로도 좀 마지막에 올려드릴 건데, 궁금해하실 분들은 차트적인 관점에서 궁금하실 분들은 보시고, 오늘은 매크로나 거시경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 분석을 좀 해드리자면 지금 현재 4시간 봉상으로 아까 60일선까지 온다고 했죠. 이 4시간 봉상으로 4시간 봉 마감이 중요한 겁니다. 6만 100달러 6만 100달러 이하로 마감이 될 경우에는 3일 봉상으로 56K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56K까지 56.7K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제 기법 말씀드렸죠. 장기 이평선을 3번 터치를 하게 되면 세력이 의도거든요. 많이 터치한 의도. 위로 장기 이평선이 있으면 1번, 2번, 3번 터치하면 세력이 뚫겠다는 의지고, 3일봉으로 봤을 때 112일선이 항상 엔캐리 청산 때나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 일봉상으로 여기서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 비트코인 3일 봉상으로 112일선에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3번 터치는 그 뒤에 지금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보면 삼각 수렴의 형태거든요. 그 삼각 수렴 형태의 111선, 제2평선을 쓰면 이것도 추세선입니다. 이게 추세선. 쉽게 말하면 111선. 근데 이 추세를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추세인데 111선이 추세가 이탈이 되면 하락하게 되는데, 이 3번의 터치가 되면 향후 이 56.7K를 이탈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일봉상으로 50K 부분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이제 60일선 6만 100달러가 이탈이 일봉상으로 마감이 되면 3일 봉상으로
3일 봉상으로 56.7K에 도달하게 될 건데 56.7K 밑으로 마감이 되면 일봉상으로 50K까지 온다. 단기적인 상황에서. 근데 50K에서 일봉 마감이 밑에 될 경우에는 이더리움처럼 오겠지만은 이더리움이 여기서 896일선이 이탈이 되면 비트코인이 896일선 밑으로 빠지면서 최종적으로 일단 5천만원까지 본다. 그래서 저는 이 밑으로 더 빠질 거라 보고 있는데 그건 너무 긴 프레임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가 중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고 896일선이 비트코인이 오면 이때 오면 그때 돼서야 좀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고 참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저도 여러분들 좀 한풀이를 하자면 이렇게 오를 때 항상 70K까지 오를 거다 여기까지 오를 거다 전부 다 예상을 했는데 사람들은 이 오를 때마다 저를 믿지 않았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이제 이때 좀 오를 때 제가 굳건하게 지금도 70K 못 갈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단톡방에서도 70K까지는 절대 못 갈 거다 이때 왔을 때도 70K까지 절대 못 갈 거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최고 제가 라이브 영상에서도 뭐 나중에 쇼츠로 올려드릴게요. 라이브 영상에서도 최대 66K까지 보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 포지션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일단은 약 손절을 하고 이때 오를 때 약 손절을 이게 어디까지 오를지 확실한 타점을 잡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선물은요 이게 현물과 다르게 존버를 하면 안 돼요. 청산가가 있고 청산가가 만약에 70K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80K라고 하더라도 70K가 오면 큰 손해를 입기 때문에 항상 선물은 확인을 하고 타야 되는 겁니다. 미리 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여기서 어느 정도 추세를 뚫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떨어질 때 다시 비중을 더 크게 실어서 타자. 그래서 63.1K에 제가 숏을 잡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는데 63.1K에서 약 손절을 하고 65.6K 부근에 65.6인가요? 탔는데 그 근거가 다시 탔던 이유가 4시간 봉상으로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 났을 때 5일선과 데드크로스 났을 때 이런 패턴으로 큰 하락에 대한 시그널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OKX 단타방 여러분들에게는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4시간 봉 61선 저희 OKX 단타방 무료 리딩방이 있거든요. 밑에 더보기란에 참여하실 분들은 저에게 카톡 주시면 되는데 OKX 단톡방 여러분들은 뭐 64K, 63.7K 부분에서 제가 숏을 좀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 데드크로스 났을 때 저는 대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데드크로스 났을 때 이때 진입을 했다. 이때 과거의 패턴을 보고 그래서 61선 좀 더 안전하게 제가 브리핑을 해드린 부분들은 OKX 단톡방에는 61선을 보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 고점을 찾아서 확실하게 하락할 때 좀 베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이다. 네가 어떻게 65좀 하겠지만은 저는 입만 하는 게 아니고 인증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 포지션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65.6K에 포지션을 진입을 했고 뭐 이거 뭐 조작한 거 아닙니다. 뭐 다시 새로 고침을 하면 하도 요즘 뭐 그런 유튜버 많죠. 50개 정도 들어가서 뭐 59K까지 하락했을 때 59K까지 하락했을 때 뭐 85% 수익 제가 캡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28만 달러 수익 약 4억 정도 4억 이상 정도 수익이었고 지금 뭐 조금 뭐 2억 8천 정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OKX 방에 오늘 이거 금방 잡은 거거든요. 이 해칭 차원으로 롱을 탔거든요. 조금 50배 18개 정도 탔는데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좀 단기 상승을 먹기 위해서 탔고 뭐 단기 상승도 여러분들 궁금해하실까봐 그런데 5분 봉상으로 정별이 완성이 될 때 되고 난 다음에 111선 이탈될 때 그때 저는 일단 롱 단기 해칭 차원으로 탄 거를 입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숏으로도 먹고 있고 롱으로도 단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좀 먹고 있다. 6,000달러 정도, 약 하나로 한 1,000만 원 가까이, 900만 원 정도 가까이 먹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제 포지션도 공유를 해드리고, 오늘 참 많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 있겠죠? 너무 긴데 재밌게 보셨나요? 어쨌든 재밌게 보셨거나 새로 제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 꼭 한번 부탁드리고, 귀찮더라도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